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판례.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 판례. 예. 우리가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시험 때문에 그래요. 시험 때문에. 그래서 판례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점수 차이가 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60점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개론이 되시는 분도 있고 민법이 되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60을 넘어서려면 민법은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수업을 뭐 11월부터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제 5월, 6월 요약까지 갔잖아요. 요약까지 가는데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5월 정도에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럼 평균 40점 나와요. 평균 40점. 보통 대다수 이제 복습하고 했는데도 평균 요거밖에 안 나와요. 평균. 근데 뭐 재수했거나 더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적이 급상승할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판례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게 약 35문제 이상, 34문제 이상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제 판례가 나오지 않는 범위는 어떤 범위냐면 나머지 6문항은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부분, 그다지 중요성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어디예요? 판례에 있다. 근데 판례에 있는데 판례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10월 달에 시험 볼 때도 약 7월, 8월, 9월 요런 때 나오는 전원 합의체 판례라든지 최근 판례들이 여기에 시험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판례들은 우리가 나중에 특강할 때 최종 마무리할 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판례도 정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많은 판례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딱 추린 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500개예요. 500개. 그 500개인데 그래서 500제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전부 다 뭘로 만들었어요? OX 형태 문제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맘먹고 푸시면 이거 하루면 다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맘먹고 푸시면 한 몇 시간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OX 문제 체크해가지고 푸시면은 하루면 다 풀어요. 양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판례를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만 보고도 답을 바로 맞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요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점수 상승이 생기냐면 평균 40점에서 약 60점에서 80점까지 수직 상승을 하는 게 판례다. 그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근데 그만큼 힘은 덜 들면서 점수는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판례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하고 내일 이제 이틀간 하잖아요. 이거 정리해 놓으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강으로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페이지부터 보시죠. 거기 보시면 1번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항상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그랬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거기 밑에 보시니까 X 나와 있잖아요. 답이 있죠? X예요. 이런 식으로 다 OX로 풉니다. 근데 뒤에 가다 보면 기가 막힌 지문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89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편제가 되어 있어요. 89페이지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178번 문제가 나와 있죠. 근데 거기 해설 밑에 틀린 표현 관련 판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틀리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를 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꽤 빨리 점수가 오를 것이다. 다시 이제 2페이지 가보시고 거기 해설 보시면 관습법 그랬죠. 관습법. 거기 보시니까 관습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이거는 오른쪽에 밑줄 그어놨죠. 관행 플러스 법적 규범. 요거를 우리는 법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 요거는 뭐가 돼요? 관습법이고
그 밑에 또 까만 글씨로 사실인 관습은 관행, 요것만 밑줄 그어놨죠?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실일 뿐이에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요? 법적 확신이 없는 걸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밑줄 그은 데 보시면 관습법은 법이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원이 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밑줄 그은 데 보시면 근데 법원이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럴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어떻게 한다?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여기 봐봐요. 관습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직권 조사한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관행만이 존재하지 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 조사할 수도 있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외우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은 법이니까, 관습법은 법이니까 직권 조사. 사실인 관습은 법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주장 입증. 단 예외적으로 직권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맞죠? 자, 시효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취득한 이익을 포기하겠다. 시효 취득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단독행위고,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효 취득 이익의 포기나 공유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이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이지요? 법률행위로 인해서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니까 186조, 187조. 186조예요. 따라서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는 공유자,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 등기랍니다. 공유지분 포기에서 화살표 뽑으시고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잔존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186조.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오른쪽. 합의 해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요거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제와 달리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다? 계약이다. 그럼 만든 거 틀린 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계약 해제 이게 다 비슷해 보이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계약 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봐봐요. 합의로 해제하는 거니까 얘는 계약이에요. 근데 요거를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계약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이건 단독행위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계약 해제에서 계약을 생략해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면 계약에 대해서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얘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 함정 문제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 농취증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취증이 뭐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무슨 뜻이에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밭갈 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농지를 A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그 농지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농지를 샀을 때 보유만 하면 안 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라 그거예요. 농사 지어라. 그럼 얘네들이 매매 계약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받겠죠. 소유권을 이전을 받게 되면 이자가 소유권만 이전받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요? 너 진짜 농지를 네가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국가가 너는 이렇게 농업을 운영하겠구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 무효이다 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농취증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취증은 법률 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그 해설에서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셋째 줄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자, 5번 보시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식 또는 금반원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게 어떤 얘기냐면 거기서 해설에서 셋째 줄 보시면 투자 신탁 회사 그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소위 투신사죠. A라고 하는 투자 신탁 회사가 있어요. 여기 직원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투자 수익의 보장을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우리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되 손실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20%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랬어요. 수익으로. 이해되셔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거예요. 법에서는.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예?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그러면 지금 이 투신사 직원은 지금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투자 수익을 보장한 거 그럼 20% 달라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못 주냐 그랬더니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럼 자기가 처음에는 보장을 해준다 그랬어요. 20% 준다 그랬는데 무효를 주장한다는 건 이제 20%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스스로 무효인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를 막아버리면 그럼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20%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 행위를 해버리는 스스로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사 문제 밑에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이 강행법규 위반에서 무효인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자, 넘기십니다.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이해하셨네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금반원의 원칙이라 그래서 금반원의 원칙은 뭐냐면 이게 신의칙의 한 형태거든요. 자기가 처음에 A라고 얘기했으면 A대로 따라야 되는데 not A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말에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금지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A라고 해놓고 나중 가서 A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자기 말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뻥치는 거란 말이에요. 뻥치지 말라는 원칙을 금반원의 원칙 내지는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지가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음에 준다고 그랬다가 이제 와서 안 주겠다는 거는 뻥치는 거잖아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강행법규는 지켜야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온천수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X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우리 많이 본 거고. 7번.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 허가를 받았대요. 근데 지상 건물을 뭘로 보았대요? 토지의 종물로 보았다. 근데 종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응? 종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 자체에서 보세요. 무엇을 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상 건물을 종물로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얘는 종물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거죠. 그럼 토지와 건물은 별개 아니면 일부? 별개잖아요. 따라서 경락 허가를 받았다면 낙찰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X예요. 8번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산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 보시면 횟집으로 사용할 건물에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입니다. 그러면 종물이니까 횟집이 처분되면 종물도 따라서 같이 이전되는 거죠. 기타 판례가 종물로 본 것이 뭐가 있냐면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 또 주유소의 주유기, 또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종물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밑에 비교 판례 보시면 호텔과 객실 내에 설치된 텔레비전, VTR 등은 호텔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호텔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어서 호텔의 종물이 아니다. 그러면 뭐는 호텔의 종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VTR 같은 것들은 종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종물과 주물을 얘기할 때 주물과 종물을 얘기할 때 종물은 어떤 게 종물이다 그래요?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한 물건을 뭐라 그러죠? 종물이에요. 일상적인 사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우린 종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횟집 건물이 있다. 횟집 가보셨죠? 횟집 건물이 있는데 그 횟집 건물에 옆에다가 이렇게 건물로 해가지고 수족관으로 이렇게 만든 것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깊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건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이런 거 어디 많냐면 저기 연안부두 안에 쭉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많아요. 연안부두 안쪽에 도매상 있는 거 아시죠? 도매하는 데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아니 연안부두 가면 거기서 쭉 들어가면 항구 있잖아요. 거기서 더 들어가. 1억조 횟집에서 더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횟집에서 이게 수족관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도매를 하는 데가 있어요. 수족관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생물을 잡아다가 여기 또 회 떠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지고 가면 키로당 5,000원씩 받아서 회 떠줘요. 그 여기 훨씬 싸요. 여기 전복도 여기서 도매해서 하는 데거든요. 근데 어시장 가시지 마시고 거기서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아주 끝으로 가지 말고. 예. 그 왜 가면 무슨 뭐 멍청도집, 뭐 전라도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블록 더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가 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럼 이게 횟집에서 이걸 같이 운영을 하더란 말이죠. 그럼 얘가 주물이라면 얘는 뭐에 해당한다? 종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족관 건물도 종물이다. 자, 근데 호텔에서 그러면 주물과 종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사용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런데 호텔에서는 TV나 VTR을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종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9번 효력 규정 위반이 아닌 것 그랬죠. 그러면 기억부터 쭉 보시면 주무관청 허가 없이 행한 공익재산의 기본재산 처분, 요게 같은 표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관할관청 즉 교육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요거 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입니다. 디귿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지금은 중개보수라고 하죠. 중개보수약정은 효력 규정 위반이 되죠. 리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효력규정 위반. 미음 실명법상의 명의시당 약정에 기한 물권변동 효력규정 위반이죠. 다 무효입니다. 비읍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도 무효입니다. 다만 시옷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 행위를 중개했는데
업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 1회. 증은 없는데 단 1회 중개행위를 했단 말이죠. 이때 중개 수수료 보수 약정,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단속 규정이에요. 이응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 약정, 요거 효력 규정이라고 했죠. 투자수익 보장 약정.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 지읒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은 뭐예요? 단속 규정이니까 얘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단속 규정은 시옷하고 지읒 두 개. 10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 양도소득세를 최종 매수인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했을 경우에 이는 불법 조건에 해당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없다. 예. 자, 넘겨보시고 11번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는 유효, 무효? 뭐니까? 얘는 단속 규정이니까. 그죠? 따라서 밑에 틀린 표현 보시면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12번 보시면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서 국유재산인 A 토지에 대해서 타인인 을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는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어떤 거냐면 목포 세무서 직원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세무서 직원으로 있다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세무서 직원이 국유재산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친인척 명의로, 왜냐하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그 담당 공무원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국유재산법에서.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는 못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인척 A, B, C 등의 이름으로 다 사들인 거예요. 알짜 땅만 골라가지고. 자, 세월은 흘러 퇴직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건설 회사가 이 땅 주변을 개발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알박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이제 A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명의만 이 사람이고 A라는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요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노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싸게 사들였죠. 근데 얘가 이제 다른 쪽을 또 개발하는데 또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꾸 애매기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도저히 이 전에 뭐였던 양반이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전직 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이름, 친척 명의로 다 이름 땅을 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유재산법상에는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매입하지는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 강행 규정이죠. 그런데 사실상 얘 이름이 아니라 친인척들 이름으로 산 거는 명의신탁이 된 거잖아요. 이름은 결국 강행법규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현시킨 거니까 요거는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위반을 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 거기 밑줄 근대 보시면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뭐예요? 탈법행위로서 효력은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이러한 무효는 밑에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해서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 무효다. 전부 무효가 돼버리는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거죠. 뭐 위반이다? 강행규정의 간접 위반, 즉 탈법행위로 무효다. 13번 그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지 전부 무효는 아닙니다. 초과 범위만 무효. 14번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도 무효죠.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넘겨보시고 15번 많이 봤을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죠? 이건 뇌물이죠. 자, 16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쵸? 도박. 17번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 해도 본처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맞죠? 여기서 포인트 어디에요? 본처의 사전 승인 키워드 긋고 본처의 사전 승인 밑줄 그시고요. 옆에다 써야죠. 코멘트 뭐라고 써요? 누가 대단하다? 남자가 대단하다. 남자가 대단하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 참고 판례인데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지급한다. 자녀의 양육비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죠. 이거는 불륜관계를 뭐하는 게 포인트예요? 단절하는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면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게 포인트죠. 해제 조건부 증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첩관계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해제 조건이니까 효력이 있다가 증여의 효력이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부첩 관계가 종료가 되면 내가 집 주고 차 주고 돈 준 거 다 뺏어올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첩계약을 유지하자라는 취지의 계약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전부가 위반이에요? 조건만 위반이에요? 전부가 위반이다. 그래서 틀린 표현은 그 밑에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다음 18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면 X. 요거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지그들끼리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사자 간의 문제지 사회 질서의 문제가 아니죠. 자, 유사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9번.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왜 틀리냐면 밑에 있죠. 동기가 사회 질서 위반했는데 그 동기가 어떻게 됐을 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밑줄 그시고 밑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눈알 두 개. 눈알 두 개. 네, 수업 중에 했던 거죠? 왜 지존파 애들이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살인할 장소를 모색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해서 계약금을 주는데 주머니에서 뭐 나왔다고요? 눈알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네? 네. 자, 그래서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자, 요거를 말을 바꿔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유사 문제 보시면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19번하고는 다르죠? 19번에서는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랬잖아요. 근데 유사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죠? 표시된 동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인 거예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비교가 되겠죠? 자, 20번.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이른바 미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전두환 아니고 노 대통령 사건이에요. 노 대통령.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하는 그 사람. 예? 이 사람이 기업으로부터 무려 얼마를 2천억을 삥을 뜯은 거예요. 2천억을. 예? 그런데 그 2천억을 삥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보관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쌍용차 주식으로.
그때 쌍용차 잘 나갔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관한 거예요. 임치계약이에요. 이랬더니 나중에 이제 퇴임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면서 역사 바로 세기하면서 이거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한테, 대한민국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해요. 검사라는 사람은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위. 직위.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얘가 얘한테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이전해서 붙여요. 그리고 달라고 얘기하는 걸 수심이다 그래요. 국가가 개인이 맡긴 2천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을 빼들어 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명령이라고 해요. 이전해서 붙였다. 원래는 얘는 채무자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기 채권 행사하는 거죠. 그건 채권자만이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못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채권을 뺏어오면 얘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곧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게 검사의 직분이에요. 아시겠죠? 야, 저 사람 검사 됐네. 야, 훌륭하다. 그게 아니고 검사된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얘가 이 일을 하는 게 판사지 집에서도 판사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판사예요? 그냥 이런 애들은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지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판사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뺏어와서 그걸 전부 명령이라 그래요. 이전해서 붙이는 거예요. 얘가 채권자인데 얘가 채권자처럼 이전해서 붙이고 전부 명령. 그리고 추심은 돈을 받아내는 뜻을 추심이라 그래요. 추심 명령을 받아서 달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됐고 따라서 반환 청구권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추심해도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국가를 대변해서 2천억 저 주식을 내놔라라고 했더니 얘들은 불법 원인 급여예요. 사회질서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겠어요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누굴 대변해서? 이쪽을 대변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도 2천억은 큰 돈인데 이때 기준으로 하면 뭐 한 20조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기업들로부터 2천억 원 삥을 뜯은 것은 이거 제가 8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그 당시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기업들이 오면 다른 데다가 돈 쓰라고 하고 나는 절대 일자를 받은 거 없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걸 내가 실제로 봤다니까. 근데 나중에 판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게 2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준 거는 이거는 뭐야? 다분히. 이건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잖아요.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단지 얘가 소극적으로 그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행위 자체는 보관하는 것 자체는 판례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요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네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20번 뭐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을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비자금 키워드 그거를 소극적으로 숨겨놓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인 급여도 아니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시고 21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키워드예요. 전통사찰의 주지직 어떤 사건? 조계종 사건.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무효이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자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주지승이었어요. 어떤 절의 주지승이고 B라는 사람이 C, D, E와 공모해서 투자를 받아서 얘가 이 주지한테 가서 돈을 주고 주지직을 넘겨주기로 양도
양수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가 되면, 한 절의 주지가 되면 돈이 좀 있나 보죠? 돈이 좀 생기나 보죠? 모르죠, 저야. 판례에 따르면 주지직을 사고팔기로 했다고 하니까 권리금 주고. 그죠? 실제 교회도 권리금 주고 사고팔고 그러나요? 권리금은, 실제로 그래요. 개척교회들은 서로 사고팔고 그래요. 그럼 그때 권리금은 이제 신도수, 명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도수. 거기서 이제 11조를 누가 몇 명 내느냐, 그 퍼센티지 해가지고 권리금 따져요. 절도 그런가요, 절도? 절도 그래요. 우리나라 그 불교에 종단 있잖아요. 여러분 조계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천태종, 조계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종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종단도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당장 저 같아도 제가 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경매로 하나 싸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절 같은 거 비스무리하게 짓고 종단 신고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지가 되는 주지. 그 제가 교단을 창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례 특강 한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예?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교리를 설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판례 교리를 막 설파를 해요.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등에 불 켜세요. 등 팔아먹는 거예요. 글자 몇 자 써주고 2만 원, 3만 원씩. 대박은 뭐냐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주는 거예요. 가가지고 남이아부탑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등 키라 그래가지고 그건 한 500만 원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천도제 해준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세금. 카드 이체하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죽은 사람 저 하늘로 저 승화시켜주는데, 예? 그 천도제를 하는데, 그 현금으로 할 거예요? 할부로 카드로 할 거예요? 당연히 현금으로 해야지. 그죠? 돌아가시면, 여기 이게 땅 싸잖아, 이거. 그 구탱이에다가 이제 장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묻으면 또 그것도 또 몇백 원씩 받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종교장사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주지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놈이 돈을 줬으면 얘가 주지직을 넘겨줬을 텐데 안 준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지직을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근데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다 알면서 얘한테 주지직을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건 사유질서 위반 아니겠느냐. 문제는 얘가 이렇게 투자자들 규합해가지고 얘한테 돈을 못 준 건 이 돈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이거로 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지만 이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승인을 해준 것이다. 임명장 수여해줬고 이쪽 입장에서는 나는 돈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스님들이 막 이렇게 날라차기 하고 그런 거예요. 실제 텔레비에서. 이게 그 사건이에요. 조계종 총무원장 사건. 자, 이때는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는 무효이다,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어요. 왜? 돈 받은 증거가 없잖아요. 돈 받고 했다면 사유질서 위반이겠지만.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모른다는 거죠. 22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 약정이에요. 여기서 포인트, 키워드는 허위 진술의 대가. 허위 진술의 대가가 키워드예요. 자, 그럼 허위 진술의 대가를 약정했다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네?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런데 밑에 비교 판례 보시면 제목이 뭐였어요? 증언의 대가 약정이에요. 자, 허위 진술했을 때 허위 진술은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하는 게 허위 진술이에요. 진술서를 작성하는 건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 그런데 증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증언에 대한 대가를 약정하는 것은 밑줄 근데 보시면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뭐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에.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거냐면 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얼마 준다 그래요?
5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부해 주는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인데 그것을 뭐 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초과. 다음에 23번 백화점 수수료 위탁 판매 매장 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 100배 해당하고 매출 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키로 한 위약벌의 약정.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있잖아요. 백화점. 그럼 백화점은 얘들은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잖아요. 근데 얘들은 철저히 부동산 장사예요. 부동산 업이에요. 백화점은. 그럼 백화점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선다 라고 계획을 하잖아요. 이거 돈이 많이 들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변 땅부터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땅부터 미리 다 매입을 해요. 그 다음에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여기 백화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제히 땅값이 올라요. 네? 네. 그러면 이걸 팔아서 건축비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건축했죠. 그 다음에 업체를 입점을 시켜요. 아식스, 나이키 뭐 등등등 이런 업체들을 다 입점시키는 거예요. 입점시켜서 여기서 이제 얘들이 하는 거는 광고만 하면 돼요. 세일하겠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입점하면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1억 원을 판매했다. 1억 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의 많게는 50%, 적게는 10%.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애들은 백화점 수수료가 적고요. 브랜드 가치가 낮은 데들은 백화점 브랜드 수치가 이게 높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1억 원을 판매했다 그러면 백화점은 월세로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50%면. 10%만 받는다 그러면 매출액의 10% 받으면 얘는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업체가 여기 있다가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1억 했는데 이번 달에는 8천만 원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200만 원 덜 받았죠, 백화점에서. 그러면 하룻밤에 확 바꿔버려, 화장실 쪽으로. 하룻밤에 옮겨버려요, 그냥 자리를, 매장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화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백화점에서 깎을 수 있을까요? 깎을 수 없을까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깎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못 깎죠.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매출에 위협이 되는 이런 업체들이 입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매출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깎은 경우가 많아요. 백화점 갔어도. 특히나 옷 같은 거에서는 이 거품이 되게 많잖아요. 거품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옷 중에서도 밍크 하나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8천만 원, 2천만 원 이래요. 밍크 한 벌에. 네? 8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것저것 할인하면 5, 600이에요. 그냥. 5, 600.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백화점에서 요렇게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월세로 받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 여기 입점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매출을 백화점한테 속이고 싶어요? 안 속이고 싶어요? 속이고 싶잖아요. 그거 걸리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속이는 경우 판매 수수료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 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임대인인 백화점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은 과도하지요. 그래도 판례는 무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무효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과도한 위약벌 약정도. 자, 그런데 비교 판례 보시면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이에요. 이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23번하고 비교 판례는 뭐가 달라요? 그래서 23번 판례는 그냥 백화점 수수료 위탁 판매 매장 계약에서 백화점 위약벌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면 돼요. 백화점 위약벌은 사유질서 위반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백화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교 판례에서 나온 거는 그냥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이라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화점 기억하고 이거는 위약벌의 약정이 과도하더라도 유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문 보니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유질서 위반이다.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의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는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자, 이거 봐봐요. 불법 원인 급여라면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 안 되잖아요. 그럼 소비 대차 계약인데 돈을 빌린 사람, 차주, 돈을 대주는 사람, 대주, 빌려준 사람이에요. 얘가 차주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그럼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돈을 빌린 거예요. 1억 원을. 근데 이자를 얼마를 줬냐면 10억 원을 준 거예요. 이자를. 이렇게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 약정은 사유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사유질서 위반이죠? 따라서 불법을 원인으로 이자를 10억을 줬으면 불법을 원인으로 한 급여죠?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를 했다면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훨씬 더 나쁘죠? 둘의 불법성을 비교했을 때 더 나쁜 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얘한테는 불법 원인 급여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그 1억 빌렸을 때 1억 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만 10억 원의 이자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그래서 이미 갚아버렸다. 불법 원인 급여이지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판례예요. 불법 원인 급여는 무조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최초에 어디서 나왔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몸 파는 분이에요. 몸 파는 분. 얘가 전직 형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면 돈을 얘가 수금을 해요. 그럼 이제 몇 퍼센트로 갈라먹겠는데 이놈이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쪽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소송을 거니까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반환 청구 못하는 거다. 네 몫을 반환 청구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놈이 참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중간에 뿌리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법원에서 판결해 본 결과 심리를 해본 결과 더 나쁜 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번에서 불법 원인 급여지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성 비교론 밑에 해설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에서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해서 지급받은 것은 그러면 거기서 까만 글씨 이자율을 기준으로 사유질서 위반을 판정하는 것이지 이자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거 포인트예요. 자, 어쨌든 불법 원인 급여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불법성 비교론. 그 다음 넘겨보시고 25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맞지요? 어떤 사건? 국제그룹 해체 사건.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야. 성립 과정에서 강박. 그 밑에 유사 문제인데 1번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 이것도 키워드예요. 같은 겁니다. 그 밑에 유사 문제 2번에서 역시 성립 과정에서 3번에서도 성립 과정에서 4번에서도 성립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사유질서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6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사유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아니죠. 자, 그런데 비교 판례 보시니까 뭐예요? 형사소송의 대가 그랬죠? 형사소송의 대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난다.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유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사소송, 아니 형사소송. 그럼 여기서 원고가 되는 사람은 검사야. 피고가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피고인, 범죄자. 이건 형사소송이고요. 민사소송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승소냐, 패소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는 거고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민사소송은 돈 문제고 형사소송은 감옥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얘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자기 능력껏 잘해서 돈을 많이 받아낼 수도 있고 적게 받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이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범죄가 적어지고 커지나요?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형량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얘의 변호사가 능력이 있어서 무죄냐 유죄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변호사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럼 일단 의뢰하는 것만 해도 기본 1억 원은 들어가겠죠? 그것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1억이라 그랬잖아요. 호피무늬 사건 있었잖아요. 전직 검찰총장 출신에게 사건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수임료만 1억 원이었대. 1억 원. 그럼 이 사람이 변호를 해주면 얘는 무죄가 나오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소송에 대한 성공, 보수라는 건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유능하고 잘하면 돈을 손해배상을 더 많이 받아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거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놈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에 따라서 형량이 좌지우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형사소송에 대한 성공 보수를 받는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27번 이중양도가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적극 가담. 28번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해서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처분행위는 제3자의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자, 취득시효에서 보시면 X가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자이었어요.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소당해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처분행위예요. 자, X가 이제 갑이 시효가 완성되어서 얘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입증까지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X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이 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처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Y가 뭐를 하면 적극 가담하면 이 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 무효라고 했죠. 그리고 취득시효 파트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하고 그 처분행위에 대해서 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 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되는 사실을 알고 처분하는 것 자체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 사회 질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3자의 적극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가 틀렸죠. 제3자가 뭐를 했다면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다 그래야죠. 자, 그 다음에 29번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자, 여기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고요. 을이 수탁자예요. 수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이지요. 자기들끼리는 신탁자 소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그래서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했어요. 자, 그럼 어쨌든 둘 사이에서는 신탁자 소유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그럼 이 사람이 얘한테 처분했을 때 얘는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수탁자가 처분을 했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문제는 얘가 배임행위를 한 거고요. 얘가 뭐를 했어요? 적극 가담을 했을 때 이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이 있게 되면 이때는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 무효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지금 이거나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중매매를 이야기할 때 이중매매 얘기할 때 결국은 이것은 적극 가담의 법리다라고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는 사례예요. 제1행위가 명의신탁이고요. 제2행위가 매매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제1행위가 시효 완성이고요. 제2행위가 매매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적극 가담해야 무효다. 결국 이중매매 법리가 확대 적용되는 범위는 전부 적극 가담으로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제1행위, 2행위 다 매매에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중매매 했잖아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하고 다시 병과 또 매매 계약했을 때 매매가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게 이중매매다 그랬잖아요. 마치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양다리 걸쳐서 만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게 매매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취득시에도 유추 적용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그럼 결국 이중매매 법리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법리는 결국 뭐다? 적극 가담의 법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29번에는 처분행위가 적극 가담했다 그랬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이다. 아니죠. 여러분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건데 단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때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 또는 적극 권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단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무효로 되지 않고 유효가 됩니다. 자, 31번.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직접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직접 말소는 안 되는 이유가 제1매수인은 물권자가 아니에요. 직접 말소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따라서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3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이중매매 계약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비록 선이라고 해도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잖아요. 지금 갑이 을과 계약하고 다시 병과 계약했는데 이게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예로부터 넘겨받은 얘가 선이래요. 얘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을이 갑을 대위 말소 한 번 더 대위 말소하면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얘를 우리는 전득자라고 했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이중매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이중매매 계약에 제2양수인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 제3자는 선이라고 해도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잠시 쉬었다가 33번부터 보겠습니다.